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떨어진다는 사람들 의견을 담은 기사들을 치과 바닥 찍었나? 낙폭 컸던 지역 일단 숨통. 이제 너무 떨어져가지고 살짝 반등이 오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방향이 위냐 아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헬리오시티는 일주일 새 1억이 쑥, 과천 레미안 슈르는 2.2억이 쑥.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뭐 했어요? 최고가 대비 몇 프로가 빠졌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뭔 이야기냐면 최저가 대비 몇 프로가 올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위 규제 완화 효과 때문이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 게시판에서는 집값은 저점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고 전문가들은 낙폭이 다시 커질 것이다. 낙폭이 얼마나 커질 건데? 그래서 이게 내가 궁금한 거야. 설 연휴 내내 이게 얼마나 더 빠질까? 이게 지금 반등했는데 이제 급반등으로 바뀔까? 아니면 계속 떨어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오늘부터 해갖고 며칠 동안 한 파볼 생각입니다.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멤버스 라이브 할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반등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 잠실주공 5단지 22억이었는데 24.46억 그러니까 거의 한 2억 올랐네요. 잠실 S 부동산에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19억이었는데 21억 3천. 트리지움 17.9억에서 18.5. 헬리오시티는 16억이 17억 됐고. 자, 잠실이랑 헬리오시티는 항상 이런 간격을 유지한다. 퍼센트로 봐야 돼요.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레미안 슈르 12억. 와, 12억은 너무 급하게 던진 거 아니었나? 야, 과천의 신축이 12억. 네, 14억 2천 됐다. 2.2억 올랐다. 그래서 결국 2억 올라온 아파트는 레미안 슈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산 레미안자이는 7.8억에서 9억. 광명이 많이 힘들었죠. 광명이 많이 빠졌는데 철산자이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파구 집값 하락을 이끌었던 가락동 헬리오시티 주정 84제곱미터는 지난달 중순 16억까지 들어졌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지난달 30일 17억에 팔리며 1억 올랐다. 자, 중요한 거 가락동 비공인 관계자는 헬리오시티는 9,5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여서 이 일대 집값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요 얘기 좀 이따 해줄게요. 그 다음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난달보다 10배 많아진 것 같다. 잠실동 대장주인 엘리트 에서도 거래가 늘고 호가가 오르는 추세다라는 거죠. 여러분, 송파가 강남 3구 중에 제일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송파에는 대단지가 많아요. 시장 분위기가 바로바로 반영이 돼. 급락할 때도 거래가 되고 급등할 때도 거래가 돼요. 그래서 항상 송파구 아파트들이 신문기사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떨어질 때 가장 빨리 잘 반영하는 곳이 송파의 대단지가 되는 거고 급등할 때도 송파의 대단지들이 시장 분위기를 가장 빨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래 위 진폭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강남 서초가 송파보다 조금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각 단지의 규모가 송파보다 적어요. 송파는 단지들이 보통 5,000세대, 6,000세대 전국의 큰 단지 1위부터 6위 안에 송파가 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잠실이나 서초는 원래부터 거래량도 많지는 않지만 단지들이 송파에 비해 작기 때문에 그 시간의 시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송파가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떨어질 때도 송파가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결론, 송파가 더 빠진 이유는 다른 구들에 비해서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빨리빨리 반영한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은 하나도 안 빠졌는데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러면 거기는 거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격 반등 아닌 데드캣 바운스. 떨어지다가 일시적으로 살짝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내려갈 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대부분 규제 지역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지만 뭐냐면 이거 대출 나와요 이제? 이런 문의도 많지만 일부는 실제 매수 의향도 내비치고 있다. 실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다. 지켜봐야 된다. 전문가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거겠네요. 시장의 기대감 살아나나 전국값 3주째 낙폭 줄었다. 부동산은 가격 동향은 이번 주 마이너스 0.49 매물 감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은 매물 개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적어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힘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물건은 별로 없고 사는 사람이 좀 많아져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인 경우에 내려가는 건데 일단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매물이 좀 줄어야지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야. 서울 노도강도 하락세가 진정되는 것.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낙폭 줄어든 전국 아파트값 보시면 1월 2일은 이만큼 내렸는데 1월 16일에는 이만큼에 그러니까 1월 초에 비해서 1월 16일이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줄었다는 거죠. 떨어지는 폭이. 그러니까 뭐 0.5 떨어졌는데 2주 지나니까 0.39 떨어진다.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제 망고 맵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떨어지는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어. 시세라는 게 있고 실거래가라는 게 있죠. KB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에 거래되는 게 금매로 8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면 KB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8억에 거래됐으니까 시세가 8억이냐 이거죠. 바로 그래서 8억으로 내리느냐 안 내린다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팍팍 떨어질 때는 KB는 좀 늦게 반영이 돼요. 늦게 반영이 돼서 떨어지는 거는 덜 반영이 되고 자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8억으로 거래가 되면 반영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KB보다는 떨어지는 폭을 더 많이 반영한다. 떨어질 때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더 떨어져 보이고 KB는 조금 덜 떨어져 보이는 거고 오를 때는 KB는 반영을 잘해. 그래서 KB는 빠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한국부동산원은 조금 늦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떨어질 때는 한국 부동산원 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오를 때는 KB 거를 많이 인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다. 다 요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가지고 요즘에 떨어지는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어요. 반대되는 의견 뭐냐면 규제 풀었는데 계약률 70%라는 숫자 불안한 시장 심리를 잘 보여주는 거다. 뭐냐면 똑같이 둔촌주공이 70% 정도 돼서 괜찮은 성적을 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규제 풀었는데 계약률 70%라는 숫자는 불안한 시장 심리를 잘 보여주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다. 자, 뭐가 문제냐? 아직 반등이 이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33곳이 분양했는데 1순위 마감한 곳은 7개밖에 없다. 그만큼 분양이 안 좋다. 분양 시장은 아파트 시장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천자이하고 강동 헤리티지자이 등 7곳에 불과하다는데 남천자이는 막상 계약을 했더니 정당 계약 비율이 37%밖에 안 된대요. 예. 일부 단지는 청약 신청자 0명을 기록하는 곳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분양 시장이 아직도 힘들다. 그래서 미분양이 폭증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6만 5천 세대 넘어가면은 미분양이 심각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6만 2천 세대 정도 됐다라는 거죠. 갑자기 1만 세대 수준에서 갑자기 6만 세대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는 반등이 조금 왔다고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리가 있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미분양 봐라. 아직도 시장에서는 소화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건설사들은 분양을 미루거나 분양 가격을 확 깎겠죠. 강동 헤리티지자이 같은 경우에는 둔촌주공 바로 옆에 있는데 둔촌주공보다 훨씬 저렴해서 분양이 잘 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더 깎을 수 있냐의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미분양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반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러다라는 거죠. 일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하잖아요. 시장이 애매해. 혼돈의 2023년 아닙니까? 이제 봄 지나보면 좀 더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기다가 내달부터 강남권 대규모 입주 물량이 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 빠지는 게 정설이잖아요. 이제 요거는 또 무슨 이야기냐면 자, 강남의 시계제로 주택시장 올해 주요 변곡점은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필두 작년보다 4배 많은 1만 3천여 가구 쏟아져 1만 3천 세대 작년에 4배가 강남에 입주하니까 전세가 폭락할 거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중요한 거. 작년 대비라는 거는 그럼 작년은 입주 물량이 적기로 유명한 한 해였죠. 작년보다 4배 많아졌다. 이러면 숫자는 엄청 커 보이는데 작년이 너무 낮아가지고 올해가 커 보이는 거죠. 기저효과. 자,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은 한 5만 호 정도 보는데 강남에 1만 3천 호. 그러면 서울 전체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난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강남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입주할 때 강남의 전세 시세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 강남의 1만 3천 세대 수요가 특히나 많은 강남의 1만 3천 세대 입주한다고 해서 이게 하락을 더 끌어내릴 거다 이런 거는 논리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금리가 모든 걸 덮었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하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미분양보다는 요게 겁주기에는 조금 근거가 좀 빈약한 거 아닌가. 물론 여기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 가격이 계속 올라줘서 매매를 밀어 올려야 된다는 논리에서 보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나 요것 때문에 서울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거는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와중에 우리 희룡이 오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또 한번 숟가락 올려야죠.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려야 된다. 투자와 투기 엉킬 수 있다. 강남 규제 해제는 계획 없다. 예. 근데 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이제 그 당에서 한 자리에서 당내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원희룡 씨의 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분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논리는 있어요. 논리는 있어. 어쨌든 투자와 투기 엉킬 수 있다. 이 투기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투기라는 단어로 아주 오래 전부터 투기라는 단어에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놨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번 터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더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프레임이 중요한 거고, 예, 뭔가 개념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기니 이런 단어를 계속 쓰는 거죠. 어쨌든 강남 규제 해제는 계획이 없다. 역시나 박근혜 정부 때도 강남은 제일 마지막에 규제 지역이 해제된 걸로 봐서 강남을 규제 지역 해제하는 것은 모든 정권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강남은 안 풀어준대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더 떨어지면 혹시 모르지. 근데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안 해주고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건가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건데 국토부 장관이 규제 해제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맞을 겁니다.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차피 21명 중에 11명이 당연직 공무원들이에요. 아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견이 무조건 반영되는 거죠. 형식은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모으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를 뜯어보면은 그냥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욕먹으니까 이렇게 외부 협의체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화살이 자기한테 오니까 자기가 국토부 장관이 풀겠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해라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안 한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하라 그러더니 이번 정권이 돼도 여전히 안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공개해라. 안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시장 반전이 어려워 미분양 아파트 해결이 관건. 자, 미분양 아파트 해결이 관건이 아니라 일단 금리가 내리는 게 관건인데 금리는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미분양 아파트 해결이 관건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할 것인데 드디어 마지막 카드가 나오나? 미분양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아세요?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주는 거. 그 카드가 이제 미분양이 자꾸 쌓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6만 5천 세대가 넘어서 좀 더 팍팍팍팍 늘어나야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주택시장의 마지막 카드도 거의 그거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또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오셔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